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내 삶이 망가지고 피폐해지는 사람을 혹시 만나신 적이 있나요? 혹은 그런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이자 도서 나에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의 저자이신 원훈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자 현재 토킹 닥터스 토닥의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원은수입니다. 이번에 그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도 과거에 이런 나르시시스트들한테 피해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채널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한때 저의 인생의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굉장한 정서적인 고통을 당한 기간들이 있었죠. 그런 기간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이 탄생한 걸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피하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에서 많이 다뤄주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먼저 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는 진단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사회심리적인 용어고,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큰 개념 안에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분들이 일부분 포함된 거예요. 근데 나르시시즘은 실은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나르시시즘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크게 더 자리 잡고 있어서 피해를 더 주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선생님께서 다뤄주시는 그런 나르시시스트는 부정적인 의미의 잘못된 나르시시스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라면 누구나 지니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우선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많이 결여가 돼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믿는 어떤 우월감과 자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하게 생각하는 과대성, 관심의 중심이 되려고 과도하게 시도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과 찬사를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분노감 등의 어떤 이런 정서 조절 어려움, 요런 특성들은 이 나르시시스트들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제 특성들이고요. 그 외에 존재하는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르시시스트마다 어떤 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냐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들에는 이제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고, 통제적이고, 착취적이고,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이제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잖아요. 보편화됐죠.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조종하고 남 탓을 잘해요. 어떤 자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인지가 없는 그런 특성들은 이제 나르시시스트들마다도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왜 이런 나르시시즘이 생기는 걸까요? 그들은 왜 성격이 그렇게 된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특성들은 보여지는 특성들인데, 실은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은 이 불안정한 정체성과 자존감이에요.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를 개별적인 개체로 인지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지 실은 자존감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능력에 이제 손상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과대성과 이 막 거만함과 이 우월감으로 포장을 했지만, 내면은 불안정한 어떤 정체성과 자존감이 핵심이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무능감을 쉽게 느끼고, 거기서 이제 수치심이 잘 올라와서 분노 조절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 성격적인 결함에서 이런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갑질들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런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포인트에서 이런 자존감이라든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분들이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관계를 항상 위와 아래로 나눠서 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갑질도 나는 너의 위에 있어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사람들은 관계를 좀 서열로 매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본인이 갑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지나치게 을이 되기도 하나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을을 자처하는 것도 있겠군요. 네. 아예 본인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거나 가까운 음. 관계를 맺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을의 입장에서도 대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래서 네, 위에 사람한테는 네. 굉장히 잘하는데 아랫 사람한테는 엄청 박하게 되는.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필요가 이제 음. 없어지거나 굉장히 떠받들었던 음. 분의 파워가 없어지는 그 순간은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네, 맞아요. 상대방을 도구로 보는 거죠. 아, 도구로 보는군요. 좀 슬프기도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으면 좀 속거나 당하기 쉬운 이 나르시시스트를 책에서는 5가지 유형으로 소개해 주셨죠. 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은 그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특성들을 어떤 거를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심리는 똑같은 나르시시스트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5가지 유형으로 총 나누고요. 첫 번째 유형은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예요. 가장 나르시시스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 유형의 정석이죠.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에 나오는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서 명시하는 그 진단 기준의 특성들을 가장 두드러지게 이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만하고 자기의 어떤 성취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어디를 가든지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사회적인 성공, 뭐 권력, 외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거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를 부러워하고 질투한다고 믿어요. 근데 실제로는 네. 본인이 막 더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는 질투를 하는 건데 예, 그런 거를 투사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믿고 근데 오히려 이런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사회적인 기능이 유지가 잘 돼요. 표면적인 대인관계 기술도 네. 굉장히 잘하고 카리스마도 좀 넘치고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연예인, 뭐 정치가, 인플루언서 뭐 이런 분들 중에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적 특성이 적지 않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좀 보여지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확률적으로 높을 네. 수가 있겠네요. 네. 두 번째 유형이 네.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예요.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스스로한테 관심 집중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굉장히 수줍어하고 그런 내성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르죠. 네. 이런 분들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인지를 잘 모르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이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 선생님 소심한 성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핵심은 똑같아요. 똑같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랑 과대성은 있어요. 근데 그 기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인관계 기술도 좀 떨어지고 카리스마도 좀 없고 그리고 좀 덜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 막 성공할 가능성이 덜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거만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모습이냐면 글루미해요. 이렇게 좀 뚱해 있고 좀 글루미하고 약간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나는 잘났는데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환경 탓이야, 세상 탓이야 이렇게 모든 주위 사람들 탓하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모습을 조금 많이 보일 수 있고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대놓고 그냥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래도 주위에 사람이 좀 덜 다가오다 보니까 공감 능력을 학습화해요. 인지적인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이렇게 느낄 것이다라는 걸 학습해서 그걸 이제 인지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진짜 공감 능력이 아닌 거죠. 왜 제가 기본적인 근본적인 심리 구조는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환경이 안 좋아졌다. 예를 들어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의 모습들이 올라올 수 있고 뭐 취약한 나르시시스트가 원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안 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주식이 대박이 났다.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것들이 좋아지면 실은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의 모습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 취약한 나르시시스트 양쪽으로 오갈 수 있어요. 아, 그럼 또 요걸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갑자기 잘 됐을 때 확 돌변하는 사람. 나 자신이 누구냐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불안정한 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아요. 물론 누구나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코어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서적인 부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사랑, 나의 대인관계에서 받는 어떤 이런 지지 이런 것들로 실은 정체성이 정해지는 건데 정체성이 불안정한 사람은 뭐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느냐? 외부적인 조건이에요. 아, 그렇군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내 가치는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돈이 저거밖에 없으면 저 사람의 가치는 저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 때문에 그렇게 자라서 이런 성격이 형성이 되는 걸까요? 이게 보통 성격이라는 게 실은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잖아요. 특정 기질들이 조금 더 이런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생기는데 좀 취약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보다도 실은 양육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아이 자체가 정서적으로 결핍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자기애성 성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성격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아, 그렇군요. 세 번째 유형이 나르시시스트예요. 네, 사이코패스랑 혼동하는 유형인데 네.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사이비주의.